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하반기 국어 해설 강의를 찍게 된 강세진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은 난도가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의미 있는 문제가 좀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쭉쭉 뒤로 가면 한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는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한글 맞춤법 중에서 띄어쓰기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B형이에요. A형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의미가 있었냐면 독서.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 정도 길이라면 거의 모의고사 수준으로 길이를 낸 거거든요. 이거는 저쪽 공무원 일행직과도 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법원직 비슷한 분량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16번 문제 고전시가에서 시어의 의미를 교합을 해서 문제를 낸 게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출제 방식이랑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17번 문제 한자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난도는 쉽게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의미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냐면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분량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보통 지금 이 시기에 어법 즉 문법에 치중을 하는 나머지 문학이나 독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문학이 왜 이 독서를 같이 해야 되냐면 문법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실력치가 확실히 늘어요. 그런데 독해와 관련된 거는 초반부터 꾸준히 가지 않는 이상은 잘 늘지 않는 항목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론 문제만 나온다면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의 어려운 점은 이제 해석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확실하게 문제를 맞춰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어휘예요. 상반기 때 문제를 경험해보면 아셨겠지만 어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휘 거의 뭐 총 막 나오고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왔냐? 첫 번째 고유어 한자어 비교 문제. 두 번째 뭐 나왔어요? 사자성어.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왔죠? 한자어 나왔죠. 그것도 한자어에 정확히 물어본다면 순 우리말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끝판왕 하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끝판왕 뭐? 한자어 뜻풀이. 어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한자어 뜻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뒤에 최상급이 뭐냐면 동음이어. 그것도 어떤 것을 구별하는 동음이어? 한자어 의미를 구별하는 동음이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왜 초반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있는 소방국어는 이거 두 개만 얼추 맞췄어도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도. 근데 이제 어휘의 분량이 예전에는 사자성어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까? 딱 이 정도였는데 고유 한자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가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한자어를 건들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쉬운 걸로 주로 했지만 이게 학생들이 이제 누적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제일 어려운 파트로 변하는 게 이 파트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좀 특별하게 몇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국어 상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국어 상식은 사실 상식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뭐랄까 로또 같은 기분이에요. 이 문제까지는 대비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알아야 되는 문제.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온 문제냐면 회사 입사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해설 통해서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예요. B형은 1번을 보시면 되고요. A형은 7번을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 문제 뭐가 나왔냐면 높이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지 문제를 푸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시험을 본다란 말은 결국에는 합격을 해야 된다는 소리랑 같고요. 그럴 때 1번 보자마자 당황을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시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가 제일 좋냐면 어법이 제일 좋아요. 문법.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이제 높임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주체를 알고 있는가 또는 객체를 알고 있는가 상대를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겠지만 얘 생각보다 신경 안 쓰여요. 왜? 얘는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이상 반말과 존댓말 모두를 고려한 문제예요. 그래서 씁니다. 씁니다. 어차피 뭡니까?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혹시 핵심은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뭐다? 죄다 적절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 1번 딱 갈게요. 고객님이 주문하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님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시를 써야 되는 건데 나오셨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커피 네가 뭔데 나 감이 높아 이러면서 딱 X표를 쳤어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은 이거 되게 익숙했을 거예요. 왜냐면 문장 고치기 부분에서 한번 배웠었거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할아버지께서 주체 나왔죠. 그 다음에 바로 확인해야 되는 거 서술어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정확히 적혀있구나. 그리고 네 방으로 오라고 하셨어 했을 때 내가 뭡니까? 이 분보단 낮춰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오시라고가 아니라 오라고. 그래서 아주 잘 된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 오지선다 아니에요. 사지선다. 한 번씩만 확인하고 갑시다. 이건 너무 유명해요. 굳이 제 책에 적혀 있긴 하지만 불구하고도 모든 책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류는 약 20년 전부터 계속 오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간단하게 뭡니까? 있으십니다. 딱 해서 지워버리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높아요? 제가 높아요? 했을 때 당연히 엄마가 높죠. 그런데 왜 이 여주어 객체 높임법을 여기다 씁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난도는 제 거 보시면 알겠지만 해설 강의 밑에 분석서가 적혀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 분석이 필요해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높임법 중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문장 2개가 나왔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의미가 커요. B형은 2번이고요. A형은 8번이에요. B형은 왜 의미가 크냐면 품사 중에서도 어려운 어떤 관형사와 부사의 개념을 물어보긴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품사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부분이에요. 동사랑 형용사. 그런데 이번에 되게 좀 아쉬웠던 저는 이걸 아예 안 물었어요. 그 아쉽다라는 표현은 어떤 개념이냐면 저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 시험을 하나를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까지 크게 했는데 넓게 했고 열심히 했고 그런데 막상 어려운 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을 때 좀 허무함을 느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나오지 않고 아주 쉬운 문제. 근데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2018년도 상반기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을 묻냐면 어차피 다 불변화예요. 불변화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무엇? 관형사, 부사의 차이점을 묻고 있고 그 중에서 진짜 빨리 지워는 거 정말 자주는 빨리 지워져야 돼요. 왜? 공통점이니까. 얘는 다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의 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얘와 전혀 다른 거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정말 자주. 그리고 과연 무슨 부사? 양태부사.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된다? 관형사를 뭘 꾸민다? 체온을 꾸며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시험장에서는 1번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그냥 1번이 정답 이렇게 넘어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상반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얘가 무슨 부사인지 얘가 진짜 뭘 꾸미는지 얘가 무엇을 꾸미는지까지 꼭 공부를 해주세요. 왜냐면 단순하게 비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꾸미는가도 문제에 항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들어갈게요.
B형은 3번이고요. A형은 9번 문제예요. 그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A형과 B형 순서가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1, 2, 3, 4, 5, 6 이렇게 가고 있죠. B형은 7번부터 해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은 차근차근 보시고 다시 첫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3번 들어갈게요. 3번은 글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 딱 읽었을 때 독해하려고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독해 문제 아니에요. 다음 글의 기억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 이거 국어 상식과 관련된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분량이 많은. 제가 예전에 봤던 국어 상식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음 중 김수영 씨의 작품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왔어요. 4개 선지 중에서 2개는 알겠는데 2개 모르는 작품.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제 운에 맡겨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춘향과 심청가는 지을게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판소리계 소설이기도 하고 판소리계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거 적벽가는 수업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적벽가 삼국지연이를 알고 있고 삼국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벽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판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기억이 나셨으면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1번 만분가. 선생님, 제가 고전가사가 너무 약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거기에 대표 가사로 만분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신 분도 계세요. 뭐라고 했죠 제가? 판소리가 아니라 가사라고 했어요. 가사. 다시 말해 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첫 번째 갈래와 관련돼서 수업을 다시 들으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 그 갈래에 맞춰서 대표 작품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언제 하냐? 가장 나쁜 게 초반에 뭔 모를 때 공부할 때예요. 이 공부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처음에 상반기 학생들을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을 챙겨 놓으시고 이제부터 짜투리 시간에 어휘랑 국어 상식을 챙겨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허무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제가 이런 상식적인 문제는 문학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상반기 시험 그 전전 달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어진 문장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어진 문장은 문제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낮은 편에 속해요. 이어진 문장보다 난도가 높은 쪽은 어느 쪽이냐면 아는 문장이고요. 아는 문장보다 확실하게 높은 파트는 피동문과 사동문을 물었을 때예요. 왜 그러냐? 얘는 원리로 풀면 금방 끝나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럼 어떻게 파트가 나오냐?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문장을 2개로 쪼개는 게 먼저고요. 다음에 바꾸세요. 아주 단순하게. 배가 떨어지자 까마귀가 날 수는 없어요. 문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또 배가 산으로 가면 사공이 많아진다. 결과치가 완전히 다르고 조건도 달라요. 그리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먼저 말을 할 때 고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말이 고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어진 문장 속에 우리가 대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등, 문장의 위치가 대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맥의 의미를 바꾸어도 바뀌지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낱말은 여전히 누가 들을 것? 새가 들을 것. 반말은 누가 듣는 것? 쥐가 듣는 것. 여전해요. 반말이 갑자기 새가 듣거나 낱말이 갑자기 쥐가 듣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4번이고요. 제 책의 기본책을 보면 대표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왜? 이 문장은 고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배워야 되는 첫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준이 난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보통 같은 문제여도 문장을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처음 보는 문장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런 거 내면 좀 어려워요. 나는 아들을 좋아하지만 너는 딸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대조관계죠. 그럼 우리가 선호관계랑 좀 체크를 해요.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4번하고 답으로 이제 5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5번 나왔어요. 정지상의 송인.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다음 한시에 형식적 갈래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국어 아니에요. 고교 과정에서 한시를 가르칠 때는 절구나 율시를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고전 가사들, 그중에서 어디? 한시로 배우는 것을 독해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착안을 해서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썼을 때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한시로 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를 배울 때 국어 시간은 얘를 배우지 않아요. 뭘 배우죠? 번역본을 배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과연 이건 무슨 문제냐? 이거 저 한문 시간에 배웠어요. 한문 시간. 그럼 선생님, 한문 시간에 배우는 것을 한 국어 시간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왜? 이 문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형식적 갈래에 관련해서 문제를 냈을 때 더 이상 해석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정확히 직결해서 문제를 물겠다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이것도 제 후반부 파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오원 절구라는 개념이나 오원 율시라는 개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국어. 어떨 때 제가 문제를 봤었냐면 기존에 읽던 학력평가 문제에서 많이 봤었고요. 저 이거 기업 입사 시험에서도 봤어요. 기업 입사.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독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 절과 율시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고,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걸 전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뭐 배워야 되는지 알아요? 가군과 둔, 아분 배우셔야 돼요. 순서 아시겠죠? 그 첫 번째가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변별력을 갖는 문제가 아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처음 접했다면 이 센스는 있어야 돼요. 한시의 형식적 갈래. 얘는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자 7개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1과 1은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7원, 절, 9라고 했었을 때 총 몇 줄? 4줄. 율시라 했을 때 몇 줄? 8줄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게 실제로 공부하시면 절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뭐?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율시와 관련된 작품이 많이 없거든요. 율시라는 말도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율시를 꼭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다음 시험은 절구가 아닌 율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다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걸 읽기보다는 저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게 문제를 푸신다면 알고 있는가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가? 그럼 이제 설사가상 어부지리 상점벽해는 이 세 단어는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고요. 실제로 어부지리랑 설상가상은 중학교 단어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맞추니까 들어갈게요. 수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한다며. 되게 대단하네요. 공부 계획을 짜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훈이는 그 책의 두께를 보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못해도 한 1000페이지는 된 것 같아요. 왜냐면 150페이지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 1000페이지는 이만해요. 6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 대단하네요. 자신도 처음엔 책 두께를 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이게 핵심입니다. 매일매일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이 이 중에서 다 알면 바로 1번 나오셔야 돼요. 근데 모른다. 이제 하나씩 지울게요. 이거 절대 아니죠. 제3자 이득이 없어요. 또
합격한 거 기쁜 거 아닌 거예요? 기쁜 거잖아요. 당연히 설상가상이 아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설상가상은 눈이 오는 데에서 엎친 데 덮친다는 개념이잖아요. 부정적인 현실일 때 쓰는 말이에요. 어부지리는 제3자 이익.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맞출 때 1과 4가 남았죠. 그런데 왜 항상 사자성어를 공부할 때 한자어랑 같이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자에 그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뽕나무예요. 이거 여러분 기초로 알아야 되는 한자 중에 하나거든요. 바다. 뽕나무가 갑자기 바다가 됐대요. 그러면 갑자기 변한 세태를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얘 딱 보니까 뭐가 있어 이건? 바늘을 의미하고요. 얘는 도끼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어떠한 판 아래 돌 가지고 계속 긁어대는 거거든요. 무엇을? 도끼를. 그래서 갈 마자를 써가지고 아 도끼가 무엇이 될 때까지 갈고 닦는다? 바늘이 될 때까지 갈고 닦는다. 그게 바로 노력의 일환 아닐까요? 그럼 정답 몇 번일 수밖에 없습니까? 6번에 1번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도금이 안 나왔어요. 원래 도금이 나오면 어려워요, 문제가. 왜냐면 우리가 한자어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자성어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자어를 공부한 그 다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면 속담을 공부하세요. 우리가 배운 말 중에 사자성어는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속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속담이 안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큰 의의입니다.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릴게요. 축약이란 개념은 A와 B가 합쳐서 새로운 C가 되는 게 핵심이 맞죠. 그런데 공무직에서는 축약이 이 개념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릴까요? 이거 저 다 수업 시간 했어요. 맞죠? 축약과 정확히 탈락의 개념을 나누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글 맞춤법에서 준말을 따로 알려드리냐면 심화 과정에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준말의 케이스지만 가장 어려운 것들이 준말로 나오기 때문이죠. 개어서 준말로 나오면 개서가 되는데 여기에 어가 탈락되어 있다는 상상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상반기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쉬우니까 왜랑 어가 더한 무엇을 축약 확인하시고요. 우랑 어가 축약된 확인하시고요. 마무리. 얘네들은 뭡니까? 아랑 아는 축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탈락.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단어 4번. 보통 얘가 쉬운 문제로 나올 때는 이걸로 물어요. 그럼 어떻게 축약되죠? 그래요. 쓰, 여러 축약되죠? 이걸로 묻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냐면 얘는 그 반대를 물었어요. 우리한테 무엇을? 얘랑 얘도 축약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쉬, 어로. 그래서 상반기 준비하시는 분은 이 4번 단어를 꼭 공부하세요. 그래야만 다음번에 얘보다 좀 더 어려운 단계도 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야, 이제 우리 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번. 하늘이 맑고 푸르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8번 보자마자 좀 깜짝 놀랐던 게 일단 형태소 단위를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랑 수업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 형태소는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접사, 조사 그리고 어미를 모르시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프린트 하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슬러시에서 끊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 유형과 아주 똑같이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조사 안 해오시면 큰일 나요.
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어간어미 나누지 않으면 큰일 나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행인 건 뭐랄까, 첫 번째 진짜 어려운 거, 얘를 안 물었어요. 두 번째 뭘 안 물었죠? 이거 안 물어봤죠? 다시 말해 파생 안 물어봤어요. 그래, 마무리. 세 번째 합성어 안 물어봤죠? 이번 시험의 의미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할 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 이 수준에서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얘보다 어려운 건 아예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의미는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이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며, 그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스펙트럼을 고려를 해본다면 얘는 소방 쪽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해당되고,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차라리 작년 상반기, 올 상반기를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때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공부를 반드시 하세요. 얘는 일단은 문제의 답은 나왔어요. 몇 번? 4번으로요. 왜? 다 쪼개지고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9번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한 거, 가장 의미 있는 것. 얘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작성하였다. 이것도 되게 의미가 큰 거 아세요? 소방은 보기 활용 문제를 안 내요. 왜? 단답식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심화 문제로도 바뀌는 게 한순간이에요. 왜? 보기로 전제를 깔아서 여러분께 어려운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 맞아요. 그런데 굳이 제2항과 제41항을 주지 않고 제42항과 제43항을 추가적으로 낸 건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기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나왔는데, 이거 문제 낼 때 의도가 되게 분명해요. 그냥 단순한 띄어쓰기를 문제로 내겠다 그러면 이거 2개밖에 안 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문제 의도가 정확해. 그럴 때는 뭘 내냐면 제42항 무엇? 의존명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박아놓고요. 다음에 제43항 무엇? 단위와 관련되는 의존명사를 정확히 확인해요. 이건 단위성 의존명사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제42항과 제43항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더 어려운 문제를 가겠다는 소리랑 사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예문 보니까 예문 정말 잘 냈어요. 제 입장에선. 이때까지 나왔던 시도도 안 했고, 시도를 처음 했고, 그리고 문자의 길이가 길고,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네, 밑줄이 없어요. 이거 정말 센세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띄어쓰기의 개념은 우리한테 어떻게 주냐면 잘 띄어져 있도록 표기를 해주거나, 또는 띄어쓰기에 틀린 부분 정확히 밑줄을 쳐서 학생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통해서 밑바탕을 딱 깔고,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일단 첫 번째 품사에 대한 개념, 두 번째 뭐 조사에 대한 개념, 세 번째 뭐 의존명사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들어가야 있는가, 이거 묻겠다는 소리랑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딱 이거 보는 순간 어디에 필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 이거예요. 조사. 아시겠습니까? 그럼 조사에 관련해서 빨리 틀린 거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교합이에요. 2개가 맞고 2개는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이제 딱 가니까 얘 틀렸죠. 왜냐면 서술격 조사는 무조건 뭐니까? 붙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거. 왜냐면 여러분 이 4개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고 또 하나만 정확히 알고 4분의 중에 2개만 정확히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을 리을, 티글 리을 어떻게 나왔다? 2개로 묶어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사지선다가. 그럼 얘가 틀렸기 때문에 얘 지워버릴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억은 무조건 맞는 쪽으로 가겠네요. 사실 기억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조사 결합된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니은과 디귿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문제 의도는 정확히 있다. 의존 명사를 묻겠다는 소리고 그 중에서 3번 하나 더 뭐? 단위성도 고려를 하겠다는 소리다. 그럼 여러분 눈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집 띄고 한 띄고 채 맞았으니까 오케이고 정말 우연하게도 그 전날 수업 들었으면 이거 되게 눈에 보였을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뭐가 틀렸습니까? 만큼 앞에 명사 있죠. 지지난주에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명사가 아니라 관형사에 전사음이 있는가 확인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명사를 뭐 해야 되니까? 붙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예요. 앞으로 9번 같은 문제는 어려워질 거고요. 이 자료 활용 문제가 소방 쪽에서 굉장히 특이점이에요.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서 10번부터 할 건데 잠깐 끊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 끊을게요.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의미가 크죠. 독서할 거예요. 그것도 몇 개 물었어요? 2개. 혹시나 해서 이 작문 연습을 제가 계속 시켰거든요. 동영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실상 수업 시간에 많은 거래요. 왜 장형을 읽어야 되냐면 짧은 거는 사실 안 배우셔도 읽으세요. 그게 정론이에요. 1문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식력이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문단으로 늘죠. 3문단으로 늘죠. 시간이 장시간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읽어내야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문을 먼저 준비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심화 수업을 할 때 왜 그걸 매주마다 돌리냐면 장문을 읽는 능력은 바로 안 생겨요. 단문이랑 다르게. 그리고 요령은 동형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풀이해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령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문단? 지금부터 확인할게요.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 끝이에요. 10문단 1분씩만 해도 10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에 10분 쏟으면 문제를 언제 푸시게요? 그리고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10번에 이제 문제 유형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는 깊이 있는 독해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깊이 있는 독해는 비교를 정확히 하고 비교에 따라서 어떤 문제, 응용 문제를 풀기 원하는 거랑 추론을 하기 위한 문제 유형이 따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소방제, 공무제 어떤 것이든 독서는 현재 일치 문제 빼고는 아예 안 물어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있는 거 11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아요. 길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 저는 길어요.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먼저 길러져야 대충 읽어도 눈에 띄니까요. 대충 읽는 게 눈에 먼저 띄고 나중에 꼼꼼하게 읽는 습관 기르려면 그거 아예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했었을 때 꼼꼼하게 읽는 버릇이 있다면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날릴 부분 날리시고 문제 임하셨을 거예요. 자, 갈게요. 그랬더니 이거 독서도 심지 아니야. 말투 봐. 있지. 여러분 이거 어미에 너무 꽂히시면 또 안 읽히거든요. 다 다로 바꿔요. 이런 통계 수치에 본 적 있다.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 약 4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저 여기서부터 울기 시작해요. 저 웬만하면 글을 감성적으로 읽거든요. 그중 70%가 여성과 아이들. 저 애엄마예요. 더 감성적이에요. 또 약 20억 명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한다.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의 거의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통해 통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것도 어디? 여성과 아이들. 저도 제 남편이랑 기부를 하나 하고 있어요. 제3세계.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한 명한테 이제 저희들이 매달 일정 분량의 돈과 함께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읽을 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게 잘 크고 있나? 언젠가 한번 가고는 싶은데 너무 비행기표가 비싸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할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제 팩트 읽을게요. 우린 독서를 해야 되니까.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이 사람들 게으르지 않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빈곤에 시달릴까? 그럼 우린 다시 읽어야겠죠. 예,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비, 부익부. 뭡니까?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자로. 그렇게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이거 다 다루어 나와야 되는데 긴 문장을 읽히기 쉬운 거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걸 좀 고려하고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출제해 주신 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 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 읽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제3계, 3세계의 나라들이 선진국의 식민지 원인 나왔죠. 독립 이후 자유무역에서 여전히 어떤 위치? 종속적 위치. 이제 이런 게 눈에 띄시면 돼요. 저처럼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치와 자유를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가 핵심이다. 없다. 뭐가 없다? 기회가. 그러면 얘네들이 자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무엇? 뭐? 식민사회라는 그 개념과 독립을 한 이후에도 무엇? 종속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다. 무슨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글을 읽었을 때 이걸 끝까지 문제 상황으로 남기면 다큐멘터리로 바뀌어요. 글은 항상 문제를 제시를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읽다가 만기분을 들지 않는 게 문제의 모토라서 그래요. 문제. 자, 또 그런 구조 속에서 이뤄진 경제 발전조차 내실이 없고 외형만 커졌다.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1인당 GDP 3, 4만 원 달러이지만 한국은 2만 달러 수준. 제3세계 나라들은 아직도 100에서 200달러. 몇 배? 약 100배 또는 200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이제 핵심 잡자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예요. 양식적 사람들. 첫 번째 사이에서 나오는 건 무엇? 공정무역 운동이란 걸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했고요. 이제 핵심 무엇을 알면 됩니까? 공정무역 운동을 통해서 무엇?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핵심 아니에요? 왜? 문제 상황이 뭡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가 후진국 사람들이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아주 정확히 짚었죠.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그런 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은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핵심이에요. 먼저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 잡으시고요. 공정무역 탄생.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누가? 주체 선진국. 무엇을 했죠? 반성했죠. 무엇을 했죠? 성찰했죠. 그렇게 나온 게 무엇이다? 공정무역 운동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독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읽는데 저야 해설 강의니까 약 4분 정도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글을 읽었을 때 쫙쫙쫙쫙 읽어가시면서 핵심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공정무역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1950년대 무조건 잡아요.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날짜니까 뭐 별거 없겠지. 날짜 문제로 나오면 못 찾아요. 1950년 말 어디? 나라도 정확히 잡으세요. 영국.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작 발생 확인하시고요. 1980년대 그러면 시기가 지나간 거 맞죠? 후반에는 옥스팜과 무엇? 10,000 빌리지 같은 구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제3세계의 정치적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이에요. 이 운동에 뛰어들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됐다? 대중화가 되었다. 그러면 소수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화되었다. 다수들이 하고 있다. 특히 1989년 또 날짜 잡아요. 이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전 세계 270개의 공정무역단체가 가입한 국제공정무역협회의 출범 이후 지금은 그 운동이 어떻게 됐다? 활발해졌다. 그러면 이게 활발해지면 질수록 이분들이 더 독립적이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겠죠. 무엇? 운동이 활발해짐. 그럼 여러분이 1문단, 2문단, 3문단 진행했었을 때 4문단 그리고 5문단의 완전히 핵심 잡았으면 문제 한번 보러 가세요. 반드시. 왜냐하면 긴 문단은 끝까지 읽었을 때 시간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공정무역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답변일까 했었을 때 그거 말고 답을 할 수는 없죠. 뜻만 말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계치 나오고 환경 나오고 문제 나오고 거기에 해결책 나오는데요. 단순히 뜻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지워져요. 자, 공정무역의 문제나 한계는 없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정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이것도 판단 불가능해요. 다음에 이제 마무리. 공정무역은 언제 시작하였으면 이거 있었죠? 현재 실태는 어떠할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이 문제로 갈게요.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 이거 완전히 지워지죠? 후진국의 빈익비 분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지워질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착한 커피, 아름다운 커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11번 답이 1과 2 둘 중에 나오면 독해 안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독해를 하시면 중간쯤에 한번 들어가시고 지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마무리하러 들어갈게요. 자,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 날짜 바뀌어요. 1900 몇 년도에서 2006년 전 세계 공정무역 제품 판매는 16억 유로 약 2조 1,500억 원어치로 2005년에 비해 몇 퍼센트? 42% 계속 늘고 있어요. 공정무역 인증 제품은 2,000여 개 품목이 유통 그리고 700만 명 이상의 생산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뭐가 나옵니까? 2등 나오죠.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것 뭐가 나와요? 본격적으로 케이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문제 풀려고 들어간 거지 공정무역을 잘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에서는 공정무역 원두커피 점유율 20%, 독일에서는 2단계 2단계 그리고 뭐? 이 제도를 통해서 농산물이 유기로 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에게 잘 감시하지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무역 몇 년? 50년 밑줄 쫙! 그리고 어떤 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11번에 3번 완전 날라가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이 몇십 년? 50년이야. 어디가 50년입니까? 유럽이 50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고 한 거 보니까 몇 년대 들어왔다? 2000년대. 그래서 정답 몇 번? 11번에 4번 딱 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어. 2004년에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 단체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마스코바 이름 되게 이쁜데 설탕을 팔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점점 관심이 늘어나 몇몇 시민 단체에서도 커피, 의류 등의 공정무역 제품을 내놓고 있지. 착한 커피,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 나왔다 하면서 확실하게 11번 정답 몇 번? 4번 짚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2007년도를 읽을 건데 우리 다 풀었잖아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다? 빠르게 읽어주세요. 왜냐면 합불합을 가르는 시험은 수험제가 이제 되면요. 선생님은 이제 뭐 더 이상 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끝까지 제대로 푸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2007년에서 한 은행의 노동조합,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을 맺었다는 거 핵심.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식품, 제3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해 공정무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겠다고 다짐한 첫 사례. 그러면서 뭡니까?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핵심을 잡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 최근 강조되는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가 이것을 매개로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사례, 현 실태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전체를 포괄해야 되는 주제랑 같은 말이에요. 정답 몇 번? 4번 빼고는 없어요. 왜냐면 3은 말이 아예 안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후진국. 그러니까 3 지워지죠. 문제는 한계는 없을까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점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킹하실 때 혹시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지금 10번, 11번 연속으로 4번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할 것도 4번이고요. 이따가 할 것도 4번이고요. 이따가 할 것도 4번이에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사지선다는 어쩔 수 없이 연속 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미가 있는 12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유어.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의어에 대한 개념으로 무엇을? 한자어를 물었죠. 이 문제 거의 감으로 풀려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기분이나 뭐 느낌이나 소감은 이 파트 중에서 가장 쉬운 단어에 속해요. 그런데 이것도 날이 갈수록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고유어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서져 있으면 한자어를 찾을 수가 없고요.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한자어가 나오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여러분한테 뭐가 많이 신선했냐면 소감이란 단어, 감이란 단어, 이 두 단어예요. 다시 말해 1과 3은 절대 답으로 고르지 않아요. 자, 나도 알지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바로 지워지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고. 다음에 3번. 전학가는 보람을 배웠는데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너무 지워져요. 왜냐면 문학을 많이 해서 그래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감회라는 단어인데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신쩍은 감회를 지을 수가 없다는 완전히 말이 사실 안 돼요. 왜냐면 이 감회는 내가 느낀 바를 되돌려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을 드러내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미심. 다시 말해 얘는 의심이라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서 말을 한 거지 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인 느낌을 서술을 하면서 근거가 되죠. 앞으로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의미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 소감은 영화, 책, 심지어 제 강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소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좀 넓게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끝이 났어요. 이제 무엇으로 들어갈 거냐면 13번 문제 문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문학은 의미가 되게 커요. 어떤 점에서 의미가 크냐면 산문이 안 나왔어. 산문이. 여러분 이번에 문제 쉬웠죠? 이유 중에 하나가 산문 안 나와서 그래요. 산문. 문학에서 난도를 나눌 때 현대시는 짧은 시가 아니라 긴 시를 냈을 때 난도가 높아져요. 다음 두 번째, 고전 시가는 시조가 아니라 가사를 냈을 때 난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산문 문학이 비로소 나오는데 산문이 단순하게 줄거리로 써서 문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파트를 지문으로 냈을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번에 그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렸어야 될 정상인 문제가 약 14분, 15분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한국사, 뭐 영어 그리고 여러분이 본 선택 과목에 치중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나오니까 문학 안 해야지 하지 마세요. 올해죠. 2018년도 상반기 문학 안 쉬웠어요. 심지어 고유어도 제대로 노력도 많이 했었고 고전도 어렵게 냈었고 산문도 어렵게 냈었고 제대로 독해하는 걸 정확히 확인하라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점은 이 13번 문제와 그리고 뒤에 있는 거 16번 문제 그리고 18번 문제
죄다 이론이자 해석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거 감으로 풀지 마세요. 뭘로 풀어? 뭘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풀어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수많은 생각을 해요. 얘가 맞을까? 쟤가 맞을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문제를 맞춰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지워지는 건 반복은 지워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반복이 눈에 대놓고 보여요. 뭐? 뿐. 그러니까 일은 지워져야 돼요. 다음에 뭐 지워져요? 색채 대비 지울게요. 왜? 눈에 보여요. 어디? 붉다, 푸르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되고요. 진짜 지규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규를 통해 쌍뽕이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찾는다? 지규. 무엇이 필요해? 매개어처럼. 매개어 뭐? 듯이. 매개어 뭐? 같이. 매개어 뭐? 인양. 이거 찾으셔야 돼요. 애매하게 시선의 이동 따위는 없을 거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있는지 찾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근데 이 시 볼래요? 자, 읽어드릴게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그러면 어디 봤어요? 들길 봤죠. 다음에 뭐 봐요?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풀어졌다. 그래서 마을 골목도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뭔가 아주 투명하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갈라지고 나왔으니까.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그럼 다음에 이제 뭐 봅니까? 보리 보죠.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다니. 이번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꾀꼬리. 그러면 이제 꾀꼬리로 시상이 전환돼요. 계속. 대상이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쓸게요. 시상 전환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컷이라 쫓길 뿜, 수놈이라 쫓을 뿜. 그러면 얘 몇 마리? 2마리 정도가 있네요. 계속 화자가 쫓고 있지 않아요? 계속 시선을? 그 다음에 황급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그 다음에 이제 길 이야기하고요. 얇은 단장과 아양 가득 차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봉우리 이야기해요. 근데 저 이때까지 읽었을 때 이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인 거예요. 여러분 이론 안다고 해서 공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는 김영란의 이번에 5월이 나왔지만 다음에 다른 거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응용력 기르세요. 응용력은 문제를 많이 푸는 데서 벌어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떤 변수를 당했을 때 정확한 근거에서 맞출 수가 있는가가 실력이에요. 아, 쌤, 저 2번, 이거 아까 미치겠네. 아까운 게 아니라 지규를 못 찾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규를 정확히 찾길 바랄게요. 얘는 정확한 근거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시선의 이동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드리는 거고요. 삼뽕 우리 야 했을 때 너 나왔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지규가 아니라 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의인은 그 문학계에서는 지규로 보지는 않고요. 보통은 은유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바로 눈에 보이셨을 텐데 사실 은유냐 지규냐를 의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건 대학 학술 저서에서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랑 거의 맞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해야 되냐? 단순하게 매겨가 있느냐 없느냐로 접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얘는 의인이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지규가 없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14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셨을 때 좀 환호성 안 질르셨어요? 저 좀 질렀는데. 저랑 7월에부터 공부하셨으면 얘 적어도 한 3번 보셨을 텐데. 그리고 제가 그냥 지나간 말로 이육사 절정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이 말도 했고요. 심지어 이거 역설적 표현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냥 이거 보지도 않고 몇 번 정도? 4번 끝. 이렇게 하셨으면 제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문제? 범주 문제. 제일 문제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어떤 문제인 줄 알아요?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물어봐야 될 것을 문제로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선지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을 때? 기억에서 리얼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문제가 제일 쉬워요. 다시 말해 14번은 여러분한테 거저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설이란 개념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역설은 A와 B가 어떤 관계? 모순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럼 어떤 말을 하냐면 님은 같지만 가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간 사람인데 왜 안 갔어? 아, 막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봐요. 야, 내가 어제 치킨 시켰어요. 여기 치킨 잔뜩 있죠.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내 남편한테 먹었지만 먹지 않았지. 그 한 대 맞아요. 하지만 이가 뭐기 때문에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부부싸움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해요. 지는 것이 뭐다?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진 건 진 거예요. 이게 이기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역설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져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한테 배려를 드러냈을 때 이겨서 기분 좋을 때는 어떨 때가 기분 좋냐면 대결을 했을 때 그것도 정당한 대결을 했을 때 이기면 기분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올림픽을 봤을 때 정당한 경기가 있었을 때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희열을 느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떨 때? 제가 어떤 그 우리 딸내미 운동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 내가 1등을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지는 거잖아요. 저 달리기 되게 잘해요. 하지만 그럴 때 빼고는 잘 못 달려요. 왜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 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긴 했는데 상품을 줄 때 되게 예쁜 말을 해요. 유치원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힘들게 이겼기 때문에 이 싸움은 지는 것도 없고 이기는 것도 없고 모두가 이기는 것이야 라는 개념을 써요. 분명히 이기고 지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긴다.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삶의 진리겠죠. 그걸 찾는 게 역설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 문학에서 역설은 이것도 포함을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모순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찬란한 슬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 쌤 이거 모순이죠. 에이 당연히 아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찬란한의 모순은 슬픔이 아니라 찬란하지 않다예요. 이해되십니까? 문학은 무조건 이 문맥을 반대로 하는 걸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진 않아요.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대상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드러내면서 이 사람이 알게끔 하는 것도 역설의 핵심이에요. 찬란함은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에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슬픔은 부정적일 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양극화를 가지고 붙였을 때 우리가 이 화자가 찬란하지만 슬픔도 느낄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 진리를 느끼게 돼요. 우린 이제부터 이걸 찾으러 갈 거예요. 첫 번째,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려. 엄청 아파요. 엄청. 모순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매운 계절에 저 맵다가 아이고 맵다 이게 아니라 매서운, 다시 말해 무엇? 추운 바람이니까요. 그런데 추운 계절은 다시 말해 겨울에 채찍이 갈겼다. 모순되는 점이 하나도 없죠. 다음에 니은. 서리빨. 춥죠. 칼날절. 부정적이죠. 그 외에 섰다. 이것도 하나도 뭐가 없습니까? 모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고르시면 안 돼요. 다음 디귿. 한 발을 채겨 이제 올라갔더니 뭡니까? 디딜 곳이 없다고 무엇을 판단하죠? 본인 상황 판단이잖아요. 모순이 없어요. 상황이 X가 아니라 모순이 없다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리을이에요. 정답은 리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기출문제의 핵심은 뭐죠? 다 아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왜 얘가 리을인 걸 아셔야죠. 자, 이 화자는 초반부 다시 볼게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붓방으로 휩쓸려 와요. 여러분 휴양지 가실 때 어느 쪽으로 가세요? 북쪽? 전 남쪽 가요. 왜?
저 쉴 때가 항상 겨울이거든요. 추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남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야 따뜻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화전 어디로 갔어요? 북방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 채찍. 채찍으로 맞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갈긴다. 추운데 상처를 입는다. 화자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상황. 그런 와중에 휩쓸려 왔다라는 말도 잡아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가 어느 쪽으로 하냐면 하늘도 그만 지쳐 간 어느 곳? 고원. 우리가 일명 말하는 뭐? 개마고원. 거긴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추워 죽겠는데 그 위에 뭡니까? 서 있죠. 저 겨울에 등산 안 해요. 근데 이 화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냐. 한 발 제겨 디딜 곳도 뭐다? 없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 추운 곳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적 있거든요. 그곳에 한 발자국 딱 디뎠을 때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 빨랑 들어가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해요? 아 추우니까 뭡니까? 빨리 따뜻한 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개막원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눈을 감아요. 우리 춥다고 해서 눈 감고 생각 안 해요. 왜? 본능적으로 빨리 따뜻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겨울을 생각해요. 그것도 어떤 겨울? 강철로 된 겨울. 일단 여기까지는 같은 성질이에요. 뭔가 깨지지도 않고 추위가 뭐 그 상태로 아주 차갑게 이루어진 거를 강철에 빗댔나 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는 게 핵심입니까? 무지개를 느껴요. 무지개는 뭐? 바로 희망이니까. 작가가 이육사기 때문에 더 희망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이분은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시고 그분은 이 부정적인 현상에 있어도 뭐? 무지개를 놓치지 않겠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뭡니까?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이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건 이제 총 6문제예요. 15문 들어갈게요. 15번. 이번에 이의제기 들어올 거면 15번은 이의제기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느낌상. 이게 문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일단은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면 이건 답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자의성이나 찬조성의 특징을 알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걸 그쪽으로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의제기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중복 정답이 이점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상황 추이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자 일단은 지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영민은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대요. 개인적인 아니 왜 싫어? 싫다. 근데 이거 소설도 있어요.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왜 남들이 이걸 물통이라고 읽느냐 나는 이제부터 얘를 퍼피라고 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단어를 하나씩 다 체계화를 맞추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말이란 건 무엇인가 말을 우리가 왜 배우는가 말로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예요. 근데 그 소설의 말미는 암울해요. 사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바꿨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영민 이제부터 침대는 뭡니까? 사진이에요. 자 침대에 누울 거야. 이제부터 안 해요. 사진에 누울 거야. 의자를 이제부터 뭐라고 합니까? 시계라고 해요. 시계에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이 시계와 사진이 뭔지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없다? 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소통과 관련된 게 뭡니까?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정답 뭐?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자의성 때문이에요. 자의성은 뭐냐면 우리가 엄마를 뭐라고 하죠? 엄마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mom이라고 하죠. 또는 mother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어로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중국어 할 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어떠한 대상과 그 대상을 말을 하는데 언어를 쓰는 거는 서로 사실 필연적인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도는 사실 자율성과 관련된 시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에 있다? 소통이 안 된다 있기 때문에 사회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해도 중복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확히 끝까지 읽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대충 일부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건 16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예요. 성산문 박팽년.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뭐 해설 강의 들어갔을 때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 제가 그 주간 평가를 낼 때 시조는 좀 한 개만 낼 때도 있지만 두 개를 낼 때도 많아요. 공무직 문제들은 거의 다 하나 위주로 많이 내요.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두 개 이상 또는 세 개 이상 겹쳐서 내는 걸 선호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 시간을 오래오래 잡아놓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런 형태는 이미 모의고사에서는 출제됐고요. 따라서 여러분도 문제를 푸실 때 초반에 정확히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정확히 잡아내길 바랄게요.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거고요. 적절한 건 뭐 총 3가지를 해석을 해서 잡아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에요. 성사문 씨. 이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죽음 이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죽고 나서 또 다른 대상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 하신가 봤더니 복례산 제일봉. 여러분 복례 몰라도 괜찮아요. 뭘 읽으시면 돼요? 3만 읽으세요. 제일봉 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일봉은 읽으세요. 봉우리. 그러면 제일 높은 봉우리에 얘가 무엇이 되고 싶냐면 낙락장송이 되고 싶대요. 근데 저랑 고전 시간을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무엇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냐면 한자어를 정확히 잡아서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 걔를 모르시면 해석이 안 돼요. 낙락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얘는 읽으셔야 돼요. 무엇? 소, 나, 무가 핵심이에요. 얘가 뭐가 되고 싶다? 큰 산 위에 뭐가 되고 싶다? 소나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백설은 아셔야 돼요. 뭐 흰눈. 근데 만건곤이라는 소리는 땅과 하늘 전부 다 뭐다? 눈으로 가득 차 있다예요. 그때 혼자서 무엇을 한다? 그래 핵심. 독, 야, 청 하겠다. 나 혼자서 고독하지만 홀로 푸르게 있겠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핵심이죠. 그런데 소나무의 핵심을 왜 읽으셔야 되냐면 얘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절개를 뜻하고요. 이 몸은 죽어서라도 뭐가 된다? 홀로라도 절개를 지키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상문 아시면 바로 이거는 당연한 말인 거 아실 거고요. 사육신 중에 한 분이시고요. 노량진 오시면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를 저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소시민이라는 생각을 한 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대단하다고 느끼냐면 목에 실제로 칼이 들어와도 뭡니까? 끝까지 절개를 지켜서 그런 분이니까요. 박팽년도 마찬가지세요. 까마귀 눈비 맞아 흰데 눈비 맞아 휘어지겠죠. 당연히 눈 맞았으니까. 근데 겁노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광명월 밤에 빛나는 뭐 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밤인들은 어둡냐? 어둡지 않다. 까마귀는 해석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거 문제로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야광명어로는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무리에 있죠. 임을 향한 무슨 단심? 일편단심. 지압이 몇 명 섬긴다? 오로지 한 분만을 섬긴다.
이걸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제 의도는 다 읽었어요. 그럼 문제 풀러 들어갈게요. 자, 2번. 독약청청과 일편단심은 삶의 태도에서 완벽히 갖춰 무엇을 지킨다? 절개. 3. 낙락장성과 야광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이삭한 거 맞죠? 왜? 예로부터 절개를 추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2번과 3번은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1과 4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분한테 여러분 화자랑 대상 잘못 보시면 문제 틀려요 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요즘 트렌드예요 이 선지가. 예전에는 그런 선지를 잘 안 냈어요. 진짜로 이런 거 아니야 모르냐 이런 걸로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났거든요. 근데 진짜 화자냐? 이몽가 님은 화자가 변치 않는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뭐 대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완전히 하나 날라가지고 이게 왜? 나니까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 뭐? 4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제 1번. 백사가 눈미는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가볍게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의도 읽으세요. 선지 분석하세요.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 이 두 가지예요. 고전 시간은. 그리고 짚어드리는 한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습도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17번. 의미가 커요. 세상에나 이게 나올 줄 몰랐지. 근데 제가 이야기는 드렸어요. 여러분 그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지냐? 한자어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진짜 소방직 스타일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걸 많이 넣냐면 단어를 누구나 알 법한 거 위주로 냈어요. 그건 너무 친절한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국경했을 때 우리 나라 국장 정도는 알아요. 도시, 시 정도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리을의 문제죠. 거미는 딱 봐도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과 관련된 가는 아시는 단어예요. 순식을 몰라도. 근데 이 문제의 핵심 뭡니까? 우리말이에요. 한자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해 한자어 기본적인 거 여러분 제가 챙겨드릴게요. 8급, 7급, 6급 한번 재밌게 배워봐요. 8급, 7급, 6급은 여러분이 사시는데도 꼭 필요한 단어라서 아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 뭐? 2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설을 많이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했었을 때 단순하게 단어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눈에 여겨서 봅시다. 그래도 소방직이잖아요. 일행직은 여기 있는 게 분명히 한자로 나왔을 건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8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확인할게요. 이 문제는 쉽지는 않았어요. 하도 여러분이 난도가 쉽다 하니까 아 정말 쉽나라고 왔는데 18번 선지를 매우 잘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선지를 썼냐면 탈수. 두 번째는 뭐? 유사한. 통사 저 동형모의고사 공부를 했었으면 저랑 이 이야기 많이 했었을 거야. 유사한과 동일하는 개념. 다음에 3번.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말 건냄. 그리고 마무리 뭐? 거리감. 어떤 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시에서 들어갈게요. 산이 일단 나한테 뭐래요? 날 애워쌌어요. 이미 거리가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좀 더 그리기 편해드릴게요.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씨나 뿌려 라고 들리면 안 되고 씨를 뿌리며 사는 게 어떻겠니? 라고 바꾸세요. 아셨습니까? 씨를 뿌리며 살렴. 이 인하가 현대국어에서 좀 뉘앙스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야, 이거나 먹으라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어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이건 어떻겠니? 이건 어떻겠니? 이런 오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얘야 밭이나 갈며 살면 어떻겠니? 라고 얘가 밭 가는 걸 물어봐요. 또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이 집을 모으는 게 집을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집을 지어서 뭘 낳아라? 자손들을 낳으며 사는 것은 어떻겠니? 저도 딸이 있지만 아들도 낳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는 좀 많이 무서웠어요. 많이. 왜냐면 제 생활이 많이 바뀌니까.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나서 얻는 게 되게 많이 커서 둘째 솔직히 많이 낳고 싶거든요. 좀 많이 바빠가지고 그러기 어려운데. 그럼 이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 그래요. 그 글자를 떠올려야 돼요. 알콩달콩. 뭐다? 행복. 행복은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마음 편한 게 행복이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흑담 안팎의 머심자, 호박심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제 호박 나오고요.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한테 뭐처럼 살래요? 장미꽃처럼 화려하게 살라 이 말 아니에요. 들에 있는 들찔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시골처럼 생겼긴 하지만 구수하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쑥대밭. 쑥대머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박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소박.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로 이제 사이다를 다시 에워싸고 금은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금은달 어떻게 사이어진지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좀 걸어다니면서 이제 달을 많이 보는데 이 서울로 이사 온 이후로는 달을 많이 보지를 못해요. 근데 들어가면 어제와 살짝 다른 오늘, 오늘과 살짝 다른 오늘,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사이어지는 뭡니까? 천천히 사그라드는 모습. 그게 어차피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뭐처럼 살아? 금은달처럼 살아라. 금은달. 그러면 얘가 나한테 한 말들이 다 죄다 긍정적이고 소박하고 달관적으로 살라 그러고 탈속해서 살라 그러고 욕심 없이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1번 무조건 맞는 말이죠. 2번 무조건 있죠. 유사한은 동일한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3번 말하고 있죠. 정답 뭐? 4번밖에 안 돼요. 절제된 감정은 문제의 논의성이 커요. 근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친근감이 강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로 이제 19번 하고 20번 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19번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독서에 무엇을 찾는다? 내용 전개 방식.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설명 방식이잖아요. 절대 헷갈리게 못 내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한 것이고 보물은 무엇에 해당한 것이고 사적은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명승은 이러한 것이다. 이 외에도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도 무엇에 속한다? 국가지정문화재에 속한다. 구분과 분류 다 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서사는 고르지 마세요. 소설 아니에요. 대조? 4개 이상은 대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과 원인과 결과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정답 뭐? 1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거예요. 독서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따단! 왜 따단이라고 하냐면 2017년도 기출문제로 연습하신 분들은 2018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한글 맞춤법 꼭 하세요. 두 번째 표준 발음법 꼭 하세요. 세 번째 로마자 표기법은 항상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무리예요. 외래어 표기법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왜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소방지계 국어는 특색이 있어요.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명, 건물명, 그리고 도시 이름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제부터 묻기 시작하면 이건 소방국어가 아니라 정확히 일행직 국어로 바뀌어요. 근데 제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소방이네요. 된소리 초반에 못 써요. 카페예요. 그리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비전이에요. 슈퍼마켓 아닙니다.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주스는 같은 U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적습니까? 주스라고 적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빈출 순서 의도로 외우시면 문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즈라든가 비전이랑 카페 그리고 슈퍼마켓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정되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제가 쉬운 순서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이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의도를 맞춰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가 총 맞춰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게 무엇인지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반기 시험은 시험이고요. 내년 상반기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엇? 12월까지는 확실하게 이해와 관련된 것. 첫 번째 문법. 아까 같은 언어의 특성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두 번째 독해. 그 중에서 무엇을 챙기셔야 되냐면 시와 소설을 기본적으로 챙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독서는 워밍업을 하시면 돼요. 이론을 아셔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심화에서는 얘를 좀 더 나가서 무엇?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제 외래어 표기법도 들어오고요. 로마자도 챙기시면 돼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혼자 공부하시면 어떻게 공부하게 되냐면 일행직처럼 공부하게 돼요. 이건 소방이기 때문에 소방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어떻게 맞춘다? 아주 기본부터 그걸 먼저 전체를 다 챙기신 다음에 무엇? 국어 상식을 후발주로 챙기신 거를 추천드릴게요. 얘부터 잡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만 늘어나요. 국어 공부가 아니고요. 시사 상식 공부로 바뀌어요. 어떤 거? 퀴즈 쇼! 이런 걸로요. 1대 100. 그런 거 공부하려고 지금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챙기시고요. 얘는 제가 계속 끌고 갈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공부하시는 게 최적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과 한글과 외래어 로마자는 관리받으세요. 그리고 이 국어 상식은 마무리일 때 문제를 컴퓨터 활용 능력처럼 문풀 문제로 계속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도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 점수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세진이었고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